네, 잘 들리시지요? 네. 제3회 구미독서 문화축제 GVF 오늘 두 번째 날이고 또 두 번째 날의 첫 번째 섹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요조라고 합니다. 네, 이번 토크 주제가 출판인과 서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점인을 맡았습니다. 네, 이제 출판인으로 모신 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거 뭐 제가 소개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정말 모두가 사랑하는 국민 배우이자 무제라는 출판사를 또 운영하고 계신 박정민 배우님이자 대표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정민이고 출판사 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오랜만에 장거리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구미는 초행이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한 번도 안 와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이제 촬영장에서 제가 뭐 집에서 차에 타서 잠들었는데 내렸는데 거기가 구미였을 수는 있는데 네, 제 의지대로 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제 저는 뮤지션이고 정민님은 배우인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서점인이자 출판인으로 네. 이제 왔기 때문에 네. 이제 출판인으로서의 이제 근황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제 옆에서 보기에도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네. 그 또 이렇게 출판사 대표로서 분주하게 일하시면서 또 틈틈이 연기도 하시고 또 홍보하시고 정말 일당백을 수행하고 네.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일단은 정민님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출판사를 차리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그 점이 궁금하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냥 차렸습니다. 뭐 더 큰 사명감을 안고 회사를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한번 해보고 싶었고 저도 어쨌든 출판인이기 이전에 서점인이었던 적이 한 번 있었고, 네, 그렇죠, 네. 또 그보다 훨씬 이전에 뭐 조악하지만 어떤 한 권의 책을 낸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어떤 책이라는 산업과 가까워지는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그때도 살짝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건 그 책 산업 전반에 있어서 나랑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출판사를 하는 것인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작가라는 것은 어쨌든 글을 써야 하는 거고, 저한테 그런 끈기 같은 것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고, 서점은 저의 직업적 여건상 그 공간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거기 찾아온 손님들한테 성심성의껏 어떠한 책들을 소개해 주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느꼈고, 그러면 결국에 할 수 있는 건 이제 출판사를 운영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나마 나의 직업과 나의 시간적 여건과 뭐 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성향 같은 것을 통틀어 봤을 때 이게 제일 저한테는, 만약에 책에 관련된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이게 가장 적합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 요즘입니다. 안 그래도 그 점이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이제 정민님도 초창기에는
이제 출판사도 지니고 계셨지만 책방도 이렇게 같이 그렇죠. 하셨었고 네. 저도 이제 저의 그 책방 초창기를 생각해 보면 두 개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출판 네네. 등록도 했고 저도 그랬었어요. 네, 책방도 네. 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서점을 선택했고 정민님은 출판사를 선택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엇갈린 행보가 의미하는 바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작가님, 요조 작가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그렇죠? 그 서점이란 공간을 선택한 용기. 왜냐면 이거는 뭐 어떤 서점에 대한 어떤 평가가 아니라 정말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서점이란 아무리 작은 서점이어도 그 공간을 돌보는 게 사실 출판사는 내가 조금 소홀해도 티가 좀 덜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서점은 내가 신경을 안 쓰는 순간 그 티가 너무 많이 나게 돼서 그래서 저는 그 선택을 하신 게 굉장히 멋지고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그 출판사를 계속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되게 대단하다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책을 만드는 그 프로세스가 저한테는 오히려 그게 더 복잡하고 되게 번거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하나하나 감당하시면서 한 권 한 권 만들어 간다라는 게 되게 부지런하시다 이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지런함의 영역이 또 있는가 봐요. 태어난 어떤 체질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서점은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해보니 출판사는 컨펌만 하면 돼요. 왜냐면 제가 편집을 할 수도 없고 제가 디자인을 할 수도 없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를 던져드리고 그분들의 훌륭한 결과물을 받아보고 좋은데? 만 하면 인쇄소로도 그분들이 다 보내주시고 인쇄소에서 책도 갖다 줘요. 그리고 서점에서 몇 부 달라고 그러면 주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이게 저같이 이제 창의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쨌든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을 때 쉽게 지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나에게 계속 어떤 영감들을 사람들이 제공해 주거든요. 처음은 작가가 그런 것들을 저한테 이제 제공을 해주고 만드는 과정에서 편집자와 디자이너 분들이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요소들을 맞아요.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그 굉장히 행복한 일이거든요. 맞아요. 저는 허락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사실 그렇게 뭐 힘들죠. 힘든데 힘든 만큼 좀 행복한 것도 있어요. 예, 어떤 결과물이 이렇게 하나의 작품이 이렇게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쓴 책도 아닌데 굉장히 소중해요. 그 작품들이 물론 작가님들한테 가장 소중하겠지만 그 다음으로 이 책을 누가 제일 소중하게 여길 거야라고 손들어봐 하면은 그거는 왠지 저일 것 같은 느낌. 그쵸. 진짜 확실히 약간 내가 쓴 책은 아니지만 내가 만든 책이기는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나의 지분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이거 그쵸. 내 책 같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온통 진짜. 제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책임감이 상당합니다. 전 궁금해요. 우리 회사에서 내가 쓴 책이 나오면 내가 이 책을 껴안고 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예. 혹시 계획 있으세요? 아직 계획은 없어요. 계획은 없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느낌일지. 그 정민님께서 잠깐 이제 뭐 잠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2년 동안 책방 운영하셨는데 네. 얼마 전에 저희 책방에서 그 정민님의 책방 하루짜리 팝업 네. 행사를 한 적이 있었죠. 이제 책과 밤낮이라는 이제 책방무사 안에서 하루 동안 이제 되살려본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다시 책방하고 싶어지셨죠? 네. 진짜 좀 왜냐면 그 사실 뭐 책과 밤낮이란 책방과 책방 무사의 톤 앤 매너는 완전히 달라서 그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는 없겠지만 그냥 그때 잠깐 동안이나마 그 책방에서 손님들 오시는 거 이렇게 보고
우리가 추천해 드릴 만한 책도 전시해 놓고 그리고 그때 그 책과 밤낮 같이 운영했던 친구도 그때 같이 와줬었거든요. 네네. 사실상 그때 그 책방은 그 친구가 거의 다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회사가 안성인데 퇴근하면 합정동에 와가지고 그거를 12시까지 하고 다시 안성으로 내려가서 회사 생활을 했던 굉장히 부지런한 친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하여튼 그 친구랑 같이 그날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 길이 예상하지 못한 감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눈물도 좀 날 것 같고 그러면서 한번 못하겠지만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저도 그냥 어쨌든 정민님이랑 뭔가를 책방에서 한다는 거는 뭘 하더라도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없는 일이겠는데 네네.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사진 계속 찍고 네네. 또 나중에 이제 뭐 얘기도 나누는 시간 갖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책방 안에 또 다른 책방을 이렇게 그렇죠. 꾸려놓는다는 예. 이 방식 자체도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저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저희 그냥 한번 미팅하러 갔을 때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서 진행이 된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약간 후회도 좀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너무 잘 도와주셨고 다음번에 또 한 번 눈물이 날 것 같을 때 네. 연락 주시면 한 번 더. 한 번 더. 네. 그 무제에서 이제 지금까지 출간하신 책들이 이제 여러 권 있는데 오늘 여기서 빨리 그간 무제에서 발표한 책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지금 빨리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던 게 지난번에 이제 저희 책방 오셔서 회의를 하시면서 무제에서 이제 출간하기로 예정된 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네. 내년까지 꽉 차 있죠. 내년 후년까지도 있죠. 네. 그래서 야 이거 이 정도로 많아지기 전에 빨리 이거 책을 이렇게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제 책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선보여 주시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책들도 저한테 굉장히 소중하겠지만 사실 저희 출판사에서 올 한 해 그리고 그 전부터 올해까지 나왔던 책들은 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선 요 살리는 일이란 책이 저희 첫 책입니다. 동물권 에세이고 길거리에 다니는 유기묘들 그리고 유기견들을 돌보는데 자기의 온 삶을 쏟는 어떤 한 기자의 에세이예요. 제 오랜 친구였고 그 친구가 그 생활을 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초반에는 저도 제가 좀 질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오히려 이 책을 보고 아주 응원을 하는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어준 책이죠. 그리고 저희 출판사의 방향성을 구체화시켜준 책이기도 합니다. 저희 출판사가 좀 이름이 없는 것들을 위한 소외된 것들을 위한 어떤 시선을 좀 가져보자라는 의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책들도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제 이 살리는 일이 저희한테 선물해준 그 시선으로 책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자매일기가 이제 요 박소영 작가가 사실은 박수영이라는 본인의 친동생하고 같이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둘이 이렇게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성격이 너무 달라서 그 시선의 차이를 또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출판사 무제가 한 2,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게 해준 책이 이제 등장하죠. 네, 김금희 작가님의 첫여름 완주라는 소설이고요. 어제도 김금희 작가님 오셔서 이 책 덕택에 가계경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어서 네. 자기가 빨리 해야 되는 연재도 아주 어렵지 않게 그냥 뒤로 미뤘다. 예, 그러니까 그 연재를 주최하는 출판사한테 너무 미안한데 어쨌든
저 책이 저희한테 꽤 많은 선물을 줬습니다. 저 책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저 유퀴즈까지 들고 나가서 홍보를 했던 책이니까 저 책 덕분에 저희가 정말 만들고 싶은 책을 아주 아낌없이 부담 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몇 권의 책을 더 만들 수 있는 어떤 뿌리가 되어 주셔서 저희한테 감사하고, 사실 저거는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먼저 소개하는 듣는 소설이라는 시리즈의 첫 번째 시리즈예요. 이 소설도 한 달 전 종이책이 출간되기 한 달 전에 이미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오디오북으로 이제 많은 배우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오디오북으로 소개가 됐었고, 앞으로도 이제 이 시리즈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성애나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놀랍죠? 근데 이거 여기서 밝혀야 되겠다. 저희 추천사 있잖아요. 혼모노 추천사. 네네네. 저는 그 전에 이미 성애나 작가랑 계약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어떤 뭐 계약하려고 잘 써줬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미 전 옛날에 알아보고 이미 예전에 계약이 돼 있었다. 뭐 이제 그런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책이 이제 사나운 독립이라는, 원래는 이 책은 80년대생의 이제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엄마가 된 80년대생 여성 세 분의 에세이고요. 독립출판물이었습니다. 독립서점에서 이제 ISBN이라는 이제 그 기호가 없이 그러니까 어떤 큰 서점에서 팔 수 없는 책이었던 거죠. 독립출판물로서 그냥 아주 적은 분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던 책이 어떻게 제가 그 책을 운명처럼 만나서 무제에서 정식으로 출간을 했고, 요즘에 뭐 사나운 독립 팟캐스트까지 만드셔서 세 분이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이제 이 책을 만들 때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세 분이 글을 다 너무 잘 쓰셔서 이 무제를 딛고 큰 출판사에서 본인의 단행본을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응원의 마음으로 이 책을 만들기도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좀 홍보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마가 이사 왔다는 영화 각본집입니다. 영화 각본집이고, 사실 저는 옛날부터 그 살리는 일을 처음 내고 무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떠올렸을 때, 내가 나왔던 영화들 대본 달라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 각본집 같은 거 만들어서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선 그 사람들이 날 못 믿을 것 같고, 나도 그 사람들을 충족시켜줄 것 같은 어떤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이 악마가 이사 왔다는 영화의 제작사가 이제 제가 좀 친한 제작사예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출연했던 영화 중에 뭐 밀수라든지 뭐 시동이라든지 사바하라든지 이제 그런 영화들을 제작했던 외유내강이라는 회사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한국 영화 아카이빙을 시작한 각본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이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 모든 것은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그 이창동 감독님의 버닝을 쓴 오정미 작가가, 시나리오 작가가 13명의 인터뷰이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아주 인터뷰를 하고 짧게나마 그들의 인생 영화를 이제 물어보는데요. 그 인터뷰이들이 사실 저 책은 영화 에세이지만 한편 한편 좀 단편 소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터뷰들의 상황들이 좀 심상치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노숙인 분들도 계시고요, 뭐 구두수 성공인 분도 계시고, 뭐 군대에 있던 아들이 하늘나라로 간 뭐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 좀 기구한 삶을 살고 계시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좀 버텨내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들에게 짧게 인생 영화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데, 보통 영화 에세이라고 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영화들은 뭐 이제 쉽게 말해 명작들이죠.
대부라든지 뭐 이제 뭐 누벨바그 영화들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명작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코요테 어글리, 뭐 전우치, 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나도 영화라는 거를 숭배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진짜 인생 영화가 뭐지? 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을 파고들었던 영화들이 있었는가? 뭐예요? 갑자기 궁금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이에요. 사실 저한테는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영화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인데 그게 내 인생과 닮아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래 내가 어느 순간부터 영화라는 걸 굉장히 떠받들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책을 보고. 그래서 그 기존에 그냥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에세이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에세이인데 거기에 어떤 영화들이 잠깐 등장하는 그런 책이죠. 꽤 좋은 책이고요. 제가 느꼈을 땐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이제 출연해 주시는 작가님들의 책을 다는 아니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추려가지고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부스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무제의 책은 이제 내 모든 것은 재고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챙겨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하운동님만 아마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중에 제작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 저게 지금 초판본 4,000부가 가죽이거든요. 인조 가죽입니다. 근데 만드는데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가죽이 한국에 없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진행을 했다가 처음에 1,000부밖에 못 만들고 2,000부 연휴 끝나고 나오고 또 1,000부는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꾸 재고 없음처럼 죄송합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넘쳐나는 상품의 시대에 이렇게 하나쯤은 좀 감질나는 상품이 또 있어야 또 사는 소비자들이 또. 근데 요즘에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저 책을 한 번씩 만져봐요. 진짜 비싸거든요. 저 책 만드는 게 단가가 엄청 비싸요. 근데도 잘했다. 야 정민아 이거 잘했다. 기특하다라고 나 혼자 스스로 막 칭찬해주면서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이게 그 서점인과 출판인의 공통점이 뭐 몇 개 뭐 꼽아보면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책을 볼 때 단가를 좀 이렇게 가늠해 맞아요. 보게 되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책방에 책을 입고 할 때 책들이 오면은 그냥 책을 생각 없이 이렇게 한 권 한 권 꼽다가 야 이거 단가 꽤 나갔겠다. 그래서 네네네. 이거 박시웠는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게 돼요. 네. 그 정민님도 책을 보면 이제 좀 단가가 보이시죠? 그것만 보이죠. 요즘에 정말 그것만 보여요. 이 책 어떻게 만들었을까가 가장 처음 저한테는 요즘에는 눈에 들어오죠. 맞습니다. 네. 그 책을 어떻게 만드는 걸까가 궁금하신 분들도 의외로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사실은 저도 책방을 운영하고 있고 뭐 책을 뭐 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다 일일이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 프로세스를 한번 이렇게 네네. 간단하게나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근데 책마다 너무 달라요. 지금 만드는 책은 약간 포토 에세이여서 또 그거 나름대로 과정이 좀 달랐는데 그냥 뭐 일반적인 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원고가 나옵니다. 작가의 원고가 나오는데 원고가 있는 원고를 받는 게 있고 없는 원고를 계약해서 몇 년 뒤에 받는 게 있죠. 어쨌든 이제 원고를 받아야 제작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저희 같은 회사 이제 작은 회사기 때문에 내부에 편집자와 디자이너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만들어줄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희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서 이제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 편집자와 외부 디자이너를 섭외를 하면 이제 편집자의 이제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죠. 이 책을 어떻게 구성해서 독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 원고를 전달할 것이냐를 편집자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작가와 3번의 교정을 의견을 나누죠.
제가 쓸만한 인간이란 책을 명작이죠. 만들 때는 이걸 몰라서 왜 자꾸 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알겠다고 줬는데 또 한 번 또 주고 하니까 아니 알겠다니까. 그래서 나는 표지가 더 중요한데. 예. 그래서 막 그때 좀 아마 출판사에서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디자이너는 대충의 내지 이제 본문 디자인 시안과 선택을 하고 표지 디자인에 들어가죠. 그리고 표지 디자인이 완성될 때쯤 하면 그 3교가 거의 다 끝납니다. 그럼 이제 그 내지를 이제 정리하고 표지를 정리해서 작가, 편집자, 디자이너, 출판사가 총 다 이제 오케이를 내면 인쇄소로 넘어가서 이제 인쇄소에서 감리를 보죠. 책이 어떻게 나오는 이제 뽑으면 이렇게 나올 거야. 요 색깔로 나오고 이렇게 나와. 뭐 샘플을 만들면 자 책은 이런 형태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네모든 것이나 아니면 그 천여름 완주 같은 좀 모양이 독특한 책들은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죠. 네. 그래서 샘플 보고 오케이 하면 이제 책이 완성되고 이제 그 사이에 저희는 서점과 이제 컨택을 하죠. 이런 책이 나오는데 관심 좀 주세요 하면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진짜 책이라는 것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작가 혼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쵸. 정말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물성이라는 게 저도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글이 책의 상당 부분 많은 지분을 원고가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형편없는 편집과 형편없는 디자인 그리고 형편없는 마케팅이 그 원고를 사장시킬 수도 있다고도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원고를 아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거는 만들어주려면 편집자와 디자이너 그리고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요즘 들어 많이 느끼고 저도 그래서 좀 대형 출판사들 혹은 작지만 강한 출판사들 레퍼런스들 많이 관찰하고 있죠. 이제 책이 만들어지려면은 편집자가 이제 작가와 아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네네. 교정지를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고치고 뭐 디자이너와 뭐 그 외에 다른 인력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대표로서 이제 아까 컨펌만 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사실 거의 모든 일에 조금씩은 어쩌면 그 이상 관여를 하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민님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저자와 이렇게 조율하고 간섭하고 혹은 독려하고 어떤 그런 역할을 본인은 좀 어떻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책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네. 오히려 디자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관여한 게 천여름 완주예요. 사실 모두가 다 베테랑이라 내가 할 게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첫 기획이 저였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이라서 구현을 해내려면 제가 계속해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관여가 이제 어떤 참견처럼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네. 모두가 다 베테랑인 작가님과 편집자님이신데 그래서 그 정말 장문의 메일을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써본 게 그때인 것 같아요. 이거 좋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천연의 반주 같은 경우는 섭외 건도 너무 많았고 하다못해 오디오북을 섭외해야 되고 저 일러스트 그려준 작가도 섭외해야 되고 저희 전시할 때 이제 작품들을 내어주신 모든 그 아티스트들한테도 다 장문의 메일로 이런 거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관여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보통은 그러니까 천여름 완주 정도를 제외하면 저는 보통은 원고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관여하지 않습니다. 원고에 대해서는 아예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 원고를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뭐 중간 중간에 자꾸 일본 말밖에 생각이 안 나서 아무튼 그 중간 중간에 들어가는 그 소제목들 들어가는 그 구다리? 뭐 그 하시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정도. 이 책이 어느 정도 감성적이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감성을 좀 뺐으면 좋겠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제 폰트나 내지의 본문의 어떤 줄 간격, 뭐 판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쨌든 이런 거는 출판사의 허락이 좀 필요한 거기 네, 때문에 그쵸, 그쵸. 디자이너분들하고 많이 좀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게 출판사 대표의 일을 하면서부터 발견하게 된 박정민이라는 사람의 또 다른 일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로서 살아올 때는 몰랐던 나의 어떤 면모가 출판사 대표로서 발견되었던가 혹은 만들어졌다라거나 좀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발견한 거는 모르겠고요. 저는 보통 뭐 이제 본업할 때, 촬영할 때나 뭐 이렇게 할 때는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촬영장에 갈 때 내 생각이 틀렸을 거야 하고 가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고 가도 현장에 가면 내 생각이 아마 틀릴 거야라고 생각하고 가요. 네. 그리고 저기서 그 감독님이 원하는 거 혹은 뭐 어떤 스태프들이나 상대 배우가 원하는 것들이 맞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편인데, 책을 만들 때도 그랬어요. 내 생각이 틀릴 거야라고 항상 생각하고 가다가도 이제 이걸 책들을 좀 만들다 보니까 내가 잘 몰라도 내가 고수해야 하는 것은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회사의 로고를 달고 나가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은 자기의 룰과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건 안 좋은 거고 이건 좋은 거고. 네. 어쨌든 그 의견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만들 때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안고 갈게라고 하는 어떤 판단들이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책의 통일감이라든지 혹은 이 책이 많이 안 나가더라도 나는 이 책의 어떤 가치를 지킬 거야. 그래서 만드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판단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겠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판단이 들었을 때는 저도 이제는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하시죠라고, 그냥 제 생각대로 가시죠라고 하는 시도들을 이제는 조금씩 하고 있다. 네, 좀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 네, 이게 어쨌든 한 회사의 대표인 거잖아요. 너무 물렁물렁하면 부도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우리 회사의 가치는 좀 지켜야 되고, 우리 회사를 또 지켜주는 몇 안 되는 직원들이 있지만 그들도 나를 보고 이 회사에 들어와 준 걸 텐데, 이 회사의 책과 그거를 내가 너무 외부인들에게 이게 좀 휩쓸려가면 회사의 통일성이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물렁물렁하면 안 될 것 같다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책방을 하면서 되게 능글능글해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죠. 능글능글한 거.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책방을 하기 전에는 없던 버릇이 아이고를 너무 많이 써요. 아까도 아마 정민님 저희 대기하던 공간에 들어왔을 때도 제가 썼을 거예요. 아이고. 그거는 약간 연식의 문제 아니에요? 저도 쓰거든요. 저도 써서 아이고, 저도 쓰죠 항상. 언젠가부터 쓰더라고요 제가. 아이고 이러면서. 그죠? 네. 그냥 이제 안 쓰려고 노력해도 이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네, 이게 저도 그래요. 네. 특히 약간 이제 나보다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말은 아직 안 튼 사람들한테 제가 유독 아이고. 요즘에 계속 공연 연습하거든요. 그러면은 연습실 가면 아이고 이래요. 그죠? 네. 매 순간마다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힘드셨죠. 이러면서 이렇게 아이고가 나가는 게 그 인생에서 얻은 어떤 그런 거겠죠. 그런 아이고가 상대방을 좀 무너뜨리는 게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쓰는 거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이고를 쓰는 사람이 된 변화가 아무래도 책방을 운영하면서 이제 뮤지션으로서만 살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좀 나름의 좀 능글맞아진 태도에서 비롯된 이제 말버릇이겠구나라고 네네네네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연시 있게 문제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하이브리드, 예, 복합적인 드네요. 현상. 예. 정민님은 처음에 그 출판사를 하겠다라고 할 때 주변에서 분위기가 어땠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주변의 분위기요? 저는 주변의 반대와 걱정과 우려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아, 책방 하신다고 할 때요? 네네. 저는 그 만든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몰랐어요. 몰랐고 요즘에 이제 조금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렇게 선배님들 만나면 야, 너 출판사 차렸다며라고 하세요. 차린 지 한 5년 됐는데요. 그러면 아이고 미안하다고 나가셨어요. 그 역시 그때도 아이고가 나오는군요. 네. 하고 이제 지나가시죠. 그렇군요. 그 되게 응원해 주시는 주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사업이라기보다 아무튼 이 출판사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이 이제 현장에서, 그러니까 본업 현장에서 혹은 이제 같이 그냥 이렇게 영화계에 있는 선배님들께서 쟤 너무 부산 떤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 게 가장 신경이 쓰였었어요. 쟤는 왜 저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몇몇 선배님들한테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네가 좋아하는 다른 일을 이 나이에 일찍 찾은 게 굉장히 부럽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야, 너 그거 하고 있다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응원보다 좀 더 큰 마음의 어떤 울림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배님이 정민이 너 그거 잘 되고 있어? 너는 그걸 어떻게 하게 됐어? 하면서 나는 네가 이 시기에 그 일을 찾은 게 정말 부럽다. 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그런 어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배들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거 그냥 자신감 있게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요 몇 개월 동안 뭐 이렇게 좀 선배님도 만날 일들이 많아가지고 썼는데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피드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 되게 고백하듯이 사실 제가 책방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딱 정민님 표현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냥 음악이나 열심히 하지 그 뭘 굳이 뭘 저렇게까지 뭐 약간 이런 식의 근데 이제 10년씩이나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좋아하나 보다 내가 조금 잘못 오해했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고쳤다라고 약간 사과하듯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이고 그냥 그러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 배우로서의 일과 출판인으로서의 일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는 배우도 그렇고 출판사 대표의 일도 굉장히 읽는 직업, 깊이 읽는 직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배우라는 직업이 드러나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출판사 대표의 일은 드러나지 않는 직업인 것 같다. 그쵸.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 두 차이와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배우로서 시나리오를 깊이 읽는 일, 그리고 출판사 대표로서 우리 회사에서 발표하게 될 저자의 원고를 깊이 읽는 일, 뭐 어떻게 마음가짐이라던가 뭐 그런 게 좀 차이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상호작용이라는 생각보다는 출판사 일을 하면서 원고를 읽는 저의 태도가 일방적으로 저 본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전에 소설책을 그냥 즐기듯이 읽는 거하고 내가 이 책을 만들어야 돼서 책을 읽는 거하고는 또 다른 네, 문제거든요. 네. 내가 이 책을 어느 포인트로 공감을 얻고 독자들에게 소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계속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 이 책을 통해서 누군가는 불편해하지 않을까? 누군가가 불편하게 느낀다면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나와야 하는가라는 것들도 계속 작전을 짜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 깊이 읽게 돼요, 이 원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아영 이사님하고 또 같이 또 읽으니까 둘이 의견을 나눌 때 또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제 회사에서 읽는 어떤 것들을 읽는 요 과정과 태도의 변화가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본업을 할 때 대본을 보는 방식에 그냥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얘가 얘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얘가 여기에 도움을 주는 건 제가 직접 글을 쓸 때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뭔가 드러나는 일과 드러나지 않는 일에서 오는 어떤 그런 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대중 앞에 나의 얼굴과 나의 몸을 드러내면서 일을 하는 이제 삶을 사시다가 네. 이제 출판사의 대표로서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든 다른 인물, 다른 책을 이렇게 뒤에서 계속 서포트하고 소개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앞에서 잠깐 뒤로 이렇게 숨는 어떤 그런 역할에서 오는 뭐 새로운 어떤 기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확실히 출판사 일이 적성에 맞습니다. 전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너무 덥고 힘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적응이 된 거죠. 사실 옛날 같았으면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말도 잘 못했을 텐데 사람이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이제 좀 익숙해진 건데 힘들어요. 네. 근데 출판사는 적당히 나서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 출판사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대표가 저잖아요. 작가님들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박정민이라는 대표가 박정민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 책을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홍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것 때문에 우리 회사를 선택한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그냥 뒷전으로 두고 책이 좋으니까 알아서 나가겠지라는 태도를 일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저랑 너무 비슷해요. 그런가요? 네. 저기 뭐야? MBTI가 뭐세요? 저 그 왔다 갔다 하는데 네. INFP이다가 INTP이다가 왔다 갔다. 정민님은요? 저는 몰라서 이제 그걸로 하려고 비슷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나가가지고.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뭐 음악 방송에 이제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 사전 미팅을 하는데 앨범 왜 이렇게 안 내시냐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 얘기가 책방 일이 너무 재밌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재밌냐. 그래서 뭐 무대에서 노래하고 이게 되게 부담스럽고 늘 되게 긴장되고 근데 책방에서는 책 뒤에 숨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냥 약간 숨은 채로 이 책 어때? 이 책 사줄래? 막 이러는 거. 너 너무 좋아. 이 책 너무 좋은 책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추천하는 게 사실 너무 제 적성에 맞는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앨범을 만드는 일이 뒷전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며칠 전에 있었어서. 그렇죠. 사실 저도 제가 만약에 뮤지션이었으면 똑같이 앨범을 좀 늦게 내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선택을 받는 직업이다 보니 누가 너 나랑 같이 일해 하면 네. 머리채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뮤지션은 내가 내고 싶을 때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막 무슨 대형 기획사 안에 있는 뮤지션이 아니라면 네.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이제 작가님 정도 되는 어떤 주도적인 뮤지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도 아마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요즘 그걸 느껴요. 예. 아, 그냥 회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궁금해요. 이게 어쨌든 저희 둘 다 장사를 그쵸. 하는 네네네.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장사를 위해서 이제 뭐랄까 조사, 관찰을 하는 장소라는 게 있다면 저는 주로 이제 대형 서점 아니면 온라인 서점 이제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꼬박꼬박 교보문고, 뭐 영풍문고 이런 데를 가서 어떤 책이 들어오고 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보석 같은 책이 없을까 막 구석에도 막 뒤적거려 보고 그렇게 하는데 출판사에서 새 저자를 발굴하고 출판사에서 다음 책은 뭘 낼까 하면서 관찰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장소라고 해야 되나?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방법? 이런 거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문예지를 봅니다. 아, 문예지. 작가님들을 발견하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문예지에 들어오는 작가님들은 이제 발견 당할 작가들은 아니죠. 사실은 뭐 이미 뭐 발견된 작가들인데, 네. 그냥 그 많은 작가들이 그 문예지라는 한 권의 책에 지금 모여 있으니까 네. 그거를 많이 봐요. 그리고 거기서 다루고 있는 이제 뭐 시대상 같은 것들도 이제 문예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네. 그런 것들, 요즘 문학계에서 혹은 작가들이 혹은 출판사들이 지금 관심 있어하는 주제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도 문예지들에서 많이 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뭐 성인아 작가님이나 뭐 전춘화 작가님이나 뭐 그런 작가님들은 제가 문예지 보고 섭외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 다루고 싶은 이야기들은 뉴스를 좀 많이 보고요. 기사들을 좀 많이 보면서 숨어 있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조회수가 몇 안 되는. 네. 근데 굉장히 가치 있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좀 구독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쓰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뭐 그의 시선을 가지고 올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있겠다 하는 것들은 스크랩을 좀 해놓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하나 아직 조금 이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또 좀 꾸미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뭔데요? 아, 여기까지 얘기하고 얘기 안 하면 진짜 이거 나쁜 거다,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랑 내가 이 이야기 꼭 해야 되겠다라는 기사들을 만나게 해주죠. 그리고 그 작가를 섭외해서 이걸 소설로 한번 써보자 하는. 왜냐하면 저는 소설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무제 같은 회사에서 소설책이 나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민음사가 아니잖아요. 문학동네가 아니고 그냥 문학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뭐 김금희 작가님, 김현수 작가님 책이 나왔다. 그러면 나왔나 보네라고 하지. 굉장히 자연스러운 예. 근데 일이, 우리 회사에서 갑자기 뭐 최진영 작가님 소설책이 나왔대. 왜? 굳이? 그렇잖아요. 더 잘 팔아줄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거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기획이 있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을 모시려면. 그래서 이제 하나 또 머리를 굴린 게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언제 나오게 될지는 사실 기약하기가 좀 쉽진 않은 책이겠네요. 그거는 계약을 한 건 해놓은 건 있는데 너무 이제 요즘 작가님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다 쓰고 오려면 몇 년 걸려서 아직 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정민님 혹시 막 이렇게 좀 쪼기도 하시나요? 갑자기 궁금해요. 원고 풀어드려요. 아주 많이 그냥 저랑 일을 그거죠. 써주긴 하실 거죠?에 대한 확답만 받으면 아무 때나 상관없다. 굉장히 자유롭게 방해하는 스타일로. 네.
그거 뭐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의 기분도 전혀 안 나쁘고 그냥 그러면 나도 그간 할 일 없어지니까 개꿀 하고 그냥 밀어놓죠. 그렇군요.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책방이라는 그 사업이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다 보니까 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일의 끝을 자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내년에도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내가 그 순간을 맞이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이게 뭐 굳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내가 어떤 끝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지금 더 열심히 하게 하는 더 분발하게 네. 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정민님도 내가 언제까지 이 출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마지막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하시는지, 한다면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마지막 끔찍해요. 이게 내가 지금 당장 이거 관둬야지라고 해서 관두면 지금 우리랑 계약해놓은 그 모든 작가들이 그들이 써놓은 모든 글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너무 끔찍하거든요. 이제 회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좀 더 커진다고 했을 때, 그래서 1년에 막 20권 정도 책이 나올 수 있는 회사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근데 거기에는 베테랑 작가들도 있겠지만 신인 작가들도 있을 텐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어떤 구심점이 무너졌을 때 오는 그게 저는 좀 끔찍하거든요. 네. 그 책임감을 다 배신하고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끝이라는 거를 웬만하면 생각을 좀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이 회사를 어떻게 해야 저는 이 일을요 배우라는 일보다 더 오래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배우는 선택받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가치가 떨어졌을 때 돈을 주는 사람들이 저를 선택해주지 않으면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데 이 일은 내가 잘 다져놓으면 더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배우로서의 어떤 비관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네, 네. 때 그럼 내가 이 일을 정말 오래 하려면 정말 할아버지가 됐을 때도 내가 이 회사를 지키고 있으려면 제가 요즘 어떤 판단을 했냐면 저는 책이 좋아서 책을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서 계속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 부제가 출판사만 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먹거리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게 무슨 뭐 효소를 판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서 네. 우리 회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해볼까? 라고 조금 열어놨어요. 예, 근데 그게 무슨 상업적으로 막 갑자기 이 회사가 뭐 왜 저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나름대로 이 회사가 오랫동안 책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다른 구심점 같은 것들을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 놔야 사람들도 이 회사로 좀 더 들어올 수 있고 인재들이 더 들어올 수 있고 네.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어요. 진짜 무제의 미래가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요. 네. 그래서 막 그런 생각도 해요. 영화 제작도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하죠. 예. 작게나마 우리가 네. 무슨 뭐 하이브 그쵸. 미디어 코프니 외유내강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뭐 그냥 작게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작게 해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고 이 회사를 통해서 또 젊은 어떤 아티스트들을 발굴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여러모로 돈 벌 궁리를 좀 해보자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돈 벌 궁리라는 게 너무 소상공인으로서 진짜 네. 와 닿아요. 그럼요. 아유, 네. 하루에 10,000원만 들어와도 네. 밥 한 끼 정말 사 먹는 건데요. 맞아요. 네. 이게 너무 재미있는 게 정말 이 일을 해서 일확천금을 버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일을 시작한 건 저는 아니지만 절대 그건 아닙니다. 네, 돈이 1순위가 아닌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돈이 1순위가 아니라는 나의 어떤 그 직업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인 거예요. 맞아요. 그 너무 아이러니한 네. 상황. 제 꿈은 제 사옥 짓는 게 꿈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렇더라고요. 혹시 저기 뭐야 그 무사에서 이렇게 무죄 팝업 해드린 어떤 예정을 생각해서 네. 혹시 사옥의 한 켠에 네. 들어오실래요? 조금만 알겠습니다. 자리 내주시면 무사 그냥 바꿀게요 이름도. 저희야 좋죠. 저희 진짜 좋아요. 네. 우선 짓고 생각해 볼까요? 네. 아직 한참 멀어가지고. 예. 네. 네. 사옥에 대한 어떤 깊은 소식 제가 네. 계속 마음에 품고 네. 저도 열심히 그러면 돈 벌 궁리 하면서 네네. 무사를 좀 키워가 보도록 정상에서 만나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미까지 오셔서 네. 이렇게 관객분들과 질문에 대답도 해주시고 또 출판인으로서 많은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한마디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구미 독서 문화 축제라는 걸 제가 요조 작가님 덕분에 알게 됐는데 4회? 올해가 4회인가요? 3회인가요? 네. 이렇게 와서 구미 시내 오면서 이제 여기 도서관 요 근처를 이렇게 쓰고 오는데 이 축제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되게 사실 오기 전까지만 해도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올 수 있을까 뭐 어떤 분위기인지도 모르겠고 했는데 좀 요 구미 여기 딱 도서관 요 길 들어오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또 이 축제를 즐겨주시는 것 같고 막 그 또 축제의 상징인 푸드 트럭들이 막 이렇게 있고 그래 이거 사실 도서전이라든지 뭐 퍼블리셔 테이블이든 뭐든 다 서울 위주로 이루어지는 이 문화 축제인데 독서 축제인데 이렇게 구미나 뭐 요즘에는 뭐 군산에도 있고 뭐 제천에서도 네. 하긴 하는데 이렇게 지방의 어떤 이런 축제에 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가는 게 되게 뜻이 깊고요. 이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나중에도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